안녕하세요. 세금 모르면 당한다. 세모당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기업 중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이란 규모가 대기업에 비해서 작은 기업을 뜻하는데요. 중소기업은 매출 규모라든지 회사 조직 구조, 자금 사정 등이 대기업에 비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세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에 따라서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비용의 인정 등 대기업에 비해 더 큰 비율이나 금액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중소기업의 기준을 정해놓고 중소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 있고요. 법인세법에서도 조특법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특법에서는 업종 기준, 규모 기준, 독립성 기준, 졸업 기준 4가지 기준을 두고 있고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먼저 업종 기준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규모 기준은 회사의 매출액이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매출액 규모 이내일 것, 독립성 기준은 해당 기업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계열이거나 조특법상 비중소기업의 관계회사가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졸업 기준은 회사의 자산 규모가 5천억 미만일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종 기준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모든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럼 소비성 서비스업이 어떤 것인지 보면 조특법 시행령에 호텔업, 여관업 같은 숙박업과 주점업, 그리고 기타 오락 유흥 목적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3호의 기재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실제로 현재까지 정해진 게 없으니까 1호와 2호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호의 호텔 및 여관업, 2호의 주점업 중에서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숙박업과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업 및 관광 유흥 음식점업은 제외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업종 외에 일반 숙박업이나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거에 해당되는 업종이다. 그러면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외의 업종이 아닌 나머지 모든 업종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업종의 분류 기준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요. 만약에 그 산업분류표가 변경돼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표가 변경된 그 해와 다음 해까지는 변경 전의 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2개 이상을 영위하고 있는 겸업법인이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매업과 일반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별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이 더 큰 사업을 주 업종으로 보면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매업이 500억, 일반 숙박업이 300억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더 큰 도매업을 주업종으로 보는 것이고 도매업은 중소기업 업종 기준에 맞는 업종이니까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겠지만 반대로 도매업이 300억이고 일반 숙박업이 500억이다 하면은 주업종이 일반 숙박업이 되기 때문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비중소 업종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은 규모 기준입니다. 규모 기준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업종별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데요. 다만 중기법에서는 평균 매출액으로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조특법에서는 당해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당해년도 매출액이 이 표의 기준에 충족이 된다고 하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1호에서 44호까지 열거되어 있고 기준 매출액도 1,500억에서 부동산업이나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 400억까지 업종별로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매출액을 판단하실 때 창업이나 분할, 합병 또는 사업연도 변경 같이 사업연도가 1년이 다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독립성 기준으로 내용이 좀 어려운 규정인데요. 쉽게 먼저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것인데 회사 자체로만 보면 작은 규모이지만 대기업 계열의 회사라든지 자회사나 관계사까지 합치면 매출액이 아주 큰 회사같이 해당 회사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회사들을 가려내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규정을 보면 첫 번째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그 회사 자체만으로 판단했을 때 중소기업이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공정위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으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만 들으면 다 아실 만한 그런 대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 기업이 아닌 기업입니다.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법인의 자회사나 관계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고요. 규정을 보면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대상이 되는 기업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다고 할 때 직접적 소유는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는 간접 소유 비율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모회사가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고 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손자회사, 보통 손회사라고 하는데요. 모회사 입장에서 자회사는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손회사는 내가 직접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간접 소유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모회사가 자회사를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자회사가 소유하는 지분율인 60%를 그대로 끌고 와서 간접 소유 비율은 60%가 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50% 미만이다 하면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과 자회사의 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곱한 비율만큼인 64, 24, 24%가 간접 소유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자회사가 하나인 경우는 이렇고요. 자회사가 2개 이상이다 하는 경우에는 자회사 1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가 60%로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40%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자회사 2는 모회사 지분 30%와 자회사의 지분 60%에서 18%, 토탈 간접 소유 비율은 58%로 계산됩니다. 자, 이렇게 간접 소유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직간접적으로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사례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산 5천억 원 이상인 A법인이 B법인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고 있지만 B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주주인 A가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개인주주 A가 A법인의 임원이 아닌 경우에는 최다 출자자는 A법인이 아닌 개인주주 A이기 때문에 B법인이 다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인주주 A가 A법인의 임원이라면 지분율을 합산하여 최다 출자자를 판단해야 되니까 B법인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게 되겠죠. 다음 사례는 자산 5천억 원 이상인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25% 소유하고 있고 A법인의 임원 A가 B법인의 주식을 40% 이상 소유하고 있어서 합산하면 65%를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산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소유 비율 여부는 그 기업이 소유한 비율로만 판단하고 최다 출자자인지를 판단할 때만 임원의 소유 비율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례에서는 A법인의 B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30% 미만인 25%이기 때문에 B법인이 다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비율 얘기를 계속한 건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처 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좀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독립성 기준의 세 번째인 관계기업의 매출액 산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기법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이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컨셉은 지분이 엮인 관계기업들은 기업들 각자의 매출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매출액을 합산해서 앞서 말씀드린 규모 기준, 그러니까 별표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이죠. 그 기준과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관계기업이란 무엇이냐? 외관법에 의해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다른 국내 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종속 관계가 있다면 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관계기업이라고 하고요. 지배종속 관계는 앞서 독립성 기준에서처럼 30% 이상 소유 비율을 따지는데요. 지배하는 방법과 매출액을 합산하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30% 이상 소유하거나 세법에서는 보통 특수관계자라고 하는 개인과 그 친족과 합산해서 지배기업의 지분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그 개인 및 개인의 친족의 지분율을 합산해서 30% 이상이고 최다 출자자이면 지배 종속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사례를 한번 보면 합쳐서 55%니까 30% 이상이고 당연히 최다 출자자가 되겠죠. 매출액 합산은 A법인의 경우 950억에 B법인의 300억에 25%인 75억을 더해서 1025억이 되는데요. 별표 1에 의하면 건설업의 규모 기준은 1000억 원이니까 규모를 초과하게 되죠. 만약에 관계기업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950억으로 기준 미만이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었겠지만 관계기업을 고려했을 때는 비중소기업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B법인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는 비슷하게 지배기업과 자회사가 합산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특수관계자와 자회사가 합산하는 경우 같은 것들이고, 마지막으로 1번에서 4번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주권상장법인인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 연결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라면 그 포함되는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본다는 것인데요.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무조건 연결 대상이면 포함되는 경우라고 다 포함되는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1에서 4의 경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독립성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크게 4가지 기준 중에 마지막인 졸업 기준인데요. 좀 전에 자산 기준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의 피출자 기업이 아니어야 한다는 규정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에서는 자산이 5천억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기준들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회사의 자산이 5천억 원이 넘는다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4가지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이나 주점업이 아닌 일반 숙박업이나 주점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업종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중소기업 업종이다. 두 번째로 매출액이 중기법 별표의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이내여야 한다. 세 번째로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회사가 아니어야 되고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회사의 피출자 회사가 아니어야 되면서 관계기업끼리도 매출액을 합산해서 매출액 기준을 다시 판단해봐야 하는 독립성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판단 대상이 되는 회사 자체의 자산총액이 5천억을 넘지 말아야 한다. 네, 다시 한번 4가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그럼 이제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바로 비중소기업이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시켜버리면 그동안 지원받던 세제 혜택이나 기타 다른 법이나 기준에 따른 혜택들이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벗어난 해와 다음 3개년도까지 총 4년간은 유예기간을 주어서 회사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기준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별표 1에 따른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 그리고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데요. 이 3가지 경우를 보면 회사가 그냥 열심히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기법 개정으로 별표 기준이나 독립성 기준이 개정돼서 기준을 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주는 사유 외에 기준이 넘게 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고 해당 사유 발생 연도부터 바로 비중소업으로 보게 되는데요. 1번, 2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합병을 통해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합병을 하면 한 회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병의 상대방인 비중소기업이나 유예 적용 중인 회사에게까지 다시 유예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 이외의 독립성 기준 미충족, 창업하고 2년 내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주된 사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예가 배제됩니다. 지금까지 현행 중소기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금부터도 중소기업 여부를 잘 판단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혹시 중소기업 판단을 잘못하셔서 세제 혜택을 못 받은 경우에도 2016년 과세연도분까지는 아직 경정 청구가 가능하니까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기간 중에 중소기업 기준에 중요한 변경 내용이 있는데 2016년까지는 조특법 시행령에 열거된 업종만을 중소기업으로 보아왔던 것을 2017년부터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독립성 기준 중에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2020년부터 변경이 된 거고, 2019년까지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였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양한 업종들이 있지만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중소기업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던 건설업과 비열거 업종이었던 분양이 주된 사업인 부동산업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건설회사를 예를 들어서 6년 동안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규모 기준 1,000억 원인 건설업 케이스인데요. 2017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였다면 그해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유예가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유예 적용은 최초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2001년 이후에 규모를 초과한 적이 있어서 유예를 적용받았던 적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는 규모 이내로 내려와서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유예 적용 중인 2019년에 규모 이내로 내려와서 중소기업이 되었더라도 유예 기간은 연속으로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2019년을 건너뛰고 2020년, 2021년까지 유예를 적용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규모 기준 400억 원인 부동산업 케이스인데요. 보통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물을 분양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분양업은 회사 자체에서 건설해서 분양하는 경우는 건설업으로 보고, 건설을 외주로 맡기고 분양만 하는 경우에 부동산업으로 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부동산업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는 법에 열거되지 않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다른 기준 따질 것 없이 바로 비중소기업이고요. 업종 기준에 해당하게 된 2017년에는 규모 초과로 비중소기업이었지만 2018년에 최초로 중소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규모를 초과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2016년까지는 건설업을 하다가 2017년부터 부동산업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016년까지는 건설업으로 중소기업이었고 부동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들어온 2017년에 업종이 변경이 되어서 규모를 초과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유예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시간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중소기업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이나 5천억 이상 대기업 관계회사가 아닌 회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하고 유예 적용 여부만 잘 판단하셔도 중소기업 여부 판단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테니까 잘 판단하셔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은 댓글 달아주세요. 이상 세금 모르면 당한다 세모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